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마취를 한다고 하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마취 주사의 통증이나 깨어나지 못하는 혹은 수술 중 깨어나게 되는 부작용 등 평소 마취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황현석 과장과 함께 전신 마취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외과 수술을 할 때 흔히 하는 전신 마취. 환자에게는 통증을 멈추게 하고 의료진에게는 안정적인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의료 행위인데요. 마취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설도 많습니다. 마취에 대한 환자들의 두려움과 궁금증에 대해 마취 통증 의학과 전문의 황현섭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마취란 무엇인가? 답변을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마취는 네. 환자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술을 받기 위해서 고안된 하나의 의료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 앞둔 환자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네. 아프지 않은 것이고요. 의사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아프시지 않더라도 환자분들이 수술한 소리가 들리면은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고 또 그런 기억에 남아 있으면 다음 치료할 때도 망설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께서 직접 일부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가 뭐 팔꿈치 같은 데 잘못 건드리면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반사작용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런 게 남아 있으면은 수술 중에 뭐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이 다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마취고요. 네. 정리하면 의식이 없을 것, 또 기억도 없을 것, 그리고 모든 감각을 차단할 것, 운동 차단, 반사 차단 이 5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이 마취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딱 명확하네요. 마취라는 정의가 생각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마취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무슨 검사를 받을 때 수면 마취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제 어떤 환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마취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 삼국지에 보면은 네. 왜 그 의성 화타가 관우를 마취 관우에게. 없이 그 치료에 뭐 칼로 뼈를 긁어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 이게 어디까지나 소설에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마취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은 혈압과 심박수가 조절이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극심한 통증과 스트레스 때문에 환자분이 수술 중에 쇼크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현대와 같은 이런 마취 장비나 약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식의 사망 사건들이 종종 보고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검사나 수술을 할 때 뭐 혈압 상승 같은 것들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수적인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반해서 일반인들은 마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단 말이죠. 예. 이 마취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마취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네네네.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마취 자체는 수술방에서 진행하겠지만은 그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외래에서 수술을 결정하시고 나면은 뭐 피 검사라던가 가슴 엑스레이, 심전도 폐기능 검사 이런 검사 진행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검사 결과를 참고해서 또 수술의 종류를 참고하여서 그 적합한 가장 안전한 마취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분의 질환이 악화돼 있거나 중증인 경우에는 질환을 먼저 치료하시고 나서 나중에 수술과 마취를 진행하시도록 권유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마취 방법에 대해서 또 합병증 그리고 좀 비싼 비급의 약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있고요. 네네. 이제 환자분이 수술 전날에 보통 수술 전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면은 저희가 뭐 링겔이라고도 하는 그 수액? 그 수액 주사를 잡는 과정이 있고 이 주사 수액 라인은 수술이 끝날 때까지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날에는 밤 12시부터 금식을 하시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물도 드시면 안 됩니다. 다만 매일매일 드시는 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고혈압 약제가 대표적인데 그런 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확인한 후에 수술 당일 아침에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실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환자분께서 수술실에 오시기 전에 몇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그 뭐 시계라든지 반지, 목걸이, 귀걸이 그리고 또 틀니, 보청기, 심지어 안경까지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속옷도 탈의하시고
네, 소변을 봐서 방광까지 비우신 이후에 수술실로 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오시고 나면은 또 다시 환자분의 성함과 수술 부위를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혈압계라던가 심전도, 산소 포화도 같은 그런 환자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마취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께 마취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뒤에 그 수액 주사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마취 유도제가 들어가면 환자분께서 좀 졸려하시다가 편하게 주무시게 됩니다. 주무시고 나서 이제 마취 가스나 혹은 정맥 마취제, 진통제를 이용해서 마취 유지를 하고요. 네. 이렇게 주무시는 중간에 이제 근유환제를 투여하고 이렇게 목에 기도에다가 부드러운 고무관 하나를 삽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무관에다가 인공호흡기와 연결을 해서 이제 환자 수술하는 동안에는 기계호흡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시게 되고요. 수술 중에는 저희가 환자분의 뭐 혈압이라던가 심전도, 산소 포화도, 체온, 그리고 수술의 진행 상황, 뭐 출혈 여부 등을 쭉 관찰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수액도 드리고 수혈도 하고 필요한 약도 쓰고 하는 등 이런 처치를 통해서 수술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환자분을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술방에서 마취과 의사가 주로 맡은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마취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모든 수술이 다 복잡하고 긴 것은 아니잖아요. 예. 뭐 짧고 간단한 수술도 있을 텐데 예. 이럴 때도 이런 복잡한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건가요? 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부위 마취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령 말씀하신 대로 뭐 간단한 수술, 가령 손등에 뭐가 났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손등만 마취를 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려진 것 중에 하반신 마취가 있는데 네. 다리 수술하실 분들은 사실 다리만 마취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하반신 마취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수술방에서 오셔서 옆으로 누워서 허리 구부리신 다음에 허리에다가 마취 주사를 맞습니다. 아. 이거는 다리를 지배하는 신경만을 마취하는 방법인데요. 국소 마취라고 하는 그런 예, 방법인가요? 국소 마취의 일종입니다. 예, 예. 네, 다리를 지배하는 신경이 허리 척추뼈 사이에 있기 때문에 허리에 주사 맞추는 거고 그래서 이 마취의 별칭이 척추 마취라고도 합니다. 마취제가 신경 근처에 퍼지기 시작하면은 환자분께서는 다리가 따뜻하다 혹은 좀 저려온다라고 느끼시게 되는데 몇 분 이내로 마취가 완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배꼽 밑으로 감각도 없고 또 움직여지지도 않게 됩니다. 이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시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배꼽 위에는 감각이나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소리도 들으실 수 있고 또 화면에 수술하는 게 나오는 경우에는 화면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걸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기 때문에 환자분께 보통은 동의를 구하고 진정대를 써서 편안하게 주무시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척추 마취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잘 한 번에 안 돼서 이제 몇 번에 거쳐서 이제 마취가 됐는데 네. 이게 주사를 맞는다는 게 좀 무서워서 이제 예. 수면 마취를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걸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작용이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아, 네. 수면 마취를 했을 때 예. 한 가지 단점이 호흡이 조금 약해집니다. 아, 호흡이.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뚱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무실 때 왜 코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마취했을 때도 마찬가지라서 좀 이렇게 목에 막 살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은 수면 마취를 하고 나면은 숨을 잘 못 쉬세요. 그래서 그런 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따로 수면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전신 마취와 수면 마취가 사실 같은 건가요?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수면 마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같은 건지 뭐 다른 건지 좀 구분이 된다라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예. 네. 전신 마취는 뭐 마취가스나 근유환제 등 여러 가지 약제를 쓰는 데 반해서 수면 마취는 그냥 단순히 수면 유도제 소량만을 사용해서 네. 말 그대로 잠깐 환자분을 주무시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처럼 자극이 크지 않고 또 빨리 끝나는 시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마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네. 수술 전이나 이제 뭐 이럴 때는 좀 금식을 유도를 하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게 이제 마취랑 연관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요. 네. 저희가 마취 유도할 때 또는 환자분이 깨실 때 구역질 또 구토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위 속에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은 그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음식물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은 혈액으로 산소 공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수분 이내로 뇌사 혹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네요. 예, 수술을 잘 해놓고 어. 깰 때 그 작은 음식물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8시간 이상 수술 전날에 밤 12시부터 금식을 하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술 때문에 급식을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취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속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취에 예. 대한 속설 굉장히 많은데 네. 그중에 이제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어렸을 때 이 전신 마취 이런 것들을 하면 아이들의 좀 어떤 뇌 발달에 안 좋다. 그리고 이제 뭐 기억 감퇴 뭐 이런 것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아이들의 수술을 앞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고 또 지금까지도 지인들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신 마취를 여러 번 받는다고 해서 머리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꽤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가령 이제 이런 연구죠. 4살 이하의 전신 마취를 받은 아이들 수십 명 그리고 전신 마취를 받지 않은 아이들 수십 명을 데리고서 얘들이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어느 그룹이 공부를 더 잘하나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나왔고요.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마취를 받은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로서 3살부터 15살까지 네. 전신 마취를 약 150번 정도 경험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의 경우도 성장 이후에 어떤 지능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취약제는 잠깐 머리를 재우는 것이지 뭐 뇌 세포를 파괴한다라든지 또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건데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떤 치매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것도? 예, 그 유일하게 치매에 대해서는 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주로 80세 이상의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 후에 치매가 좀 약간 악화된다는 그런 통계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마취 이력이 추후에 치매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80세 이상 노인분들께서 마취를 하게 되면은 치매가 좀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확하죠?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좀 재미있는 속설이 있습니다. 손에 봉숭아물을 들이고 마취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저도 들어본 내용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 봉숭아물을 보통 손끝에 들이게 되죠. 예. 저희가 환자분 감시 장치 중에 뭐 혈압도 있고 심전도도 있지만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 집게처럼 생긴 것을 손끝에다 이렇게 물려놓습니다. 그걸로 측정을 하는데 사실 현재 기술로서는 이 측정하는 원리가 이제 빛을 쏴서 측정하는데 뭐 봉숭아물 정도는 아무 장애가 되지 않고요. 네. 진한 색의 매니큐어 같은 경우에는 빛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 포화도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산소 포화도가 낮다는 얘기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정상적으로는 포화도가 100%, 9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매니큐어 칠한 분들은 뭐 30%, 40%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빛 자체가 투과가 좀 안 되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치상만 그렇게 나온다. 예, 예. 마치 숨을 전혀 안 쉬는 사람처럼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다는 속설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환자분이 숨을 잘 쉬나 보는 것이 산소 포화도 이외에도 입술의 색깔이나 예. 피부의 색깔로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방에 오시기 전에 진한 색의 매니큐어나 또는 진한 립스틱, 화장을 지우도록 이렇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착용을 하실 때는 또 확인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다라는 예. 말씀을 또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이번에는 또 마취를 하면 안 되는 환자들도 있을까요? 뭐 특정 어떤 질환을 앓고 있다라든지. 예, 질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전신 마취를 하시게 되면은 혈액순환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데요. 이게 심폐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이라던가 뭐 폐 부종 혹은 신무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질환을 먼저 치료하고 나서 수술을 진행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마취 전에 금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연입니다. 금연은 어떤가요? 사실 금연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네. 의사 입장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금연하셔야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예, 금연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금연은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는 하셔야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정도 하시는 거로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 뭐 수술 전에 마음껏 담배 피시라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수술을 앞두고서 너무너무 긴장이 된다. 뭐 속도 타들어가고 손도 떨리고 그렇게 불안감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시면은 차라리 어쩌면 한 대 피시는 게 손해보다 이득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이 중요하다. 네,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가끔 그 마취가 안 되면 어쩌지 하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마취가 실제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없다고 봐야죠. 없어요. 네, 알코올 중독자분이나 뭐 마약 중독자 이런 분들은 실제로 마취제 내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 보통의 용량으로는 마취가 잘 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일지라도 보통보다 조금 더 용량을 많이 쓰면은 아주 쉽게 깊이 주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안 될 걱정은 아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앞서 저희 금식 얘기했고 또 그리고 금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또 남은 게 있잖아요. 금주. 아, 네. 네. 그러니까 주량이 좀 높으신 분들은 마취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가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알코올 좀 중독이신 분들은 그 알코올 사실은 마취하는 게 술을 마시고 취하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네. 마취라고 할 때 그 취자도 이제 취할 취자를 쓰게 되는데 예. 예,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알코올을 만성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취에 내성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을 좀 더 높여서 사용하시게 되면 마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더러 이제 어떤 뭐 괴담일지 뭐 속설일지 진실일지는 잘 모르겠다만은 수술 중에 그 마취가 각성이 돼서 어떤 이런 수술이 되는 것들을 뭐 다 느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어때요? 굉장히 듣기만 해도 끔찍한 예,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라면 참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실제로 드물지만 종종 이런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예,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뭐 전신 마취 중에 흔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마취를 얕게 유지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자극에 맞춰서 적당히 깊게 마취를 많이 투여해야 되는데 뭐 일부러 마취를 좀 얕게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계 고장 때문에 설정한 용량보다 더 적게 마취가 투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환자분이 그 중간에 깨시게 되는 경우입니다. 마취에서 못 깨어나면 어쩌지 하는 환자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예. 네. 아마 전신 마취를 앞둔 모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희도 동의서를 받을 때 못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환자분에게 강조를 해드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근거는 수술의 종류와 환자분의 기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출혈이 예상되는 큰 수술, 또 뇌수술, 혈전이 많이 생기는 골절 수술이 좀 위험하고요.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저혈당 때문에 잘 못 깨어나실 수도 있고 심폐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뇌 같은 기관에 산소가 잘 못 가서 그런 것 때문에 마취에 잘 못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환자분들을 마취할 때는 수혈이라든지 또는 뭐 특별한 감시 장치 그리고 특별한 약물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수술 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처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마취를 하면은 사실 통증이 없단 말이죠. 예. 근데 수술을 한 후에 마취가 풀리잖아요. 네. 그 후에 찾아오는 통증을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럴 때는 뭐 요즘에는 이제 그 통증 주사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수술보다 통증을 더 두려워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료진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하신 통증 주사, 속칭 무통 주사입니다. 무통 주사. 네. 네. 주사라고 하니까 뭐 어디 살에다가 또 주사 바늘 꽂느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수액 주사에다가 옆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진통제입니다. 네. 효과가 좋고요. 놔둬도 들어가겠지만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프실 때 버튼을 누르면은 추가로 약이 더 들어갑니다. 이거를 뭐 보통 하루에서 3일 정도 쓰게 되는데 빨리 쓰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다시 만들면 됩니다. 또 이런 진통제 이외에 저희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위에 따라서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주로 팔이나 다리 통증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취와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께 뭐 걱정이 이만저만 많으실 텐데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전신 마취라는 게 인생을 두고서 매우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의 고통과 또 불안을 덜어드리고자 개발된 것이 마취고요. 마취의 과정은 생각보다 많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는 큰 걱정하지 마시고 한숨 푹 주무시고 나면 수술이 잘 끝나겠다 이렇게 마음을 편히 먹고 수술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황현석 과장과 함께 전신 마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네 의원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분들에게 1년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도와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인데요. 이런 만성질환들은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네 의원이 직접 전화나 문자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해주는 거죠.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참여의원과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